리춘이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이 화면에서 늘 보시던 바로 그 아나운서 말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의 체제를 모두 견뎌내고 살아남았던 그녀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을까요? 저는 선전선동부에서 수십 년 동안 방송을 지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화면 밖의 리춘이를 이 나라 누구보다 가까이서 알던 사람이지요. 실종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녀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워진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의 잔혹했던 사건 이후로 모든 것을 버리고 대한민국에 탈북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이 모든 사건의 전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도의 길에서 리춘이의 목소리를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점한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선전선동부에서 방송을 지도하던 사람이었어요. 원고의 억양 하나, 쉼표 하나, 눈물이 흘러야 할 정확한 순간까지 손보는 일이었죠. 여러분이 안방에서 듣던 그 목소리는 결코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대목에서 목을 메이게 할지, 어느 구절에서 주먹을 쥐게 할지 전부 정해져 있었어요. 위에서 원고가 내려오면 저는 그 위에 빨간 색연필로 감정의 지도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손질을 거쳐야 비로소 그 목소리가 인민 앞에 나설 수 있었지요. 처음 그녀를 만난 건 아직 김일성 수령이 살아계시던 시절이었어요. 갓 뽑혀온 젊은 리춘이가 카메라 앞에서 손을 떨던 날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원고를 쥔 손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목소리는 첫 문장부터 갈라졌지요. 그날 리춘이는 방송을 망쳤어요. 다른 지도원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내쳤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떨리는 손을 가만히 잡고 일러주었어요. 숨을 먼저 고르라고. 인민은 목소리보다 먼저 그 떨림을 듣는 법이라고 말입니다. 그녀가 저를 올려다보던 그 눈빛을 저는 40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날부터 그녀와 저는 한 사람의 목소리를 함께 빚어가는 사이가 되었지요. 그 뒤로 우리에게는 매일 되풀이되는 의식 같은 것이 생겼습니다. 방송 2시간 전이면 그녀는 늘 제 자리로 원고를 들고 왔어요. 저는 이 빨간 색연필로 한 줄 한 줄 짚어가며 여기서는 숨을 고르고 저기서는 잠시 멈추라고 표시해 주었지요. 그러면 그녀는 그 표시를 따라 나직이 원고를 읽어보았고 저는 눈을 감고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둘이 머리를 맞대고 앉아있던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고요하고 평화로운 순간이었어요. 40년을 하루같이 그랬습니다. 저는 그 고요가 끝날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제가 하던 일이 대체 무엇이었느냐고 여러분은 물으실 겁니다. 제 손에는 40년을 함께한 빨간 색연필 한 자루가 있었어요. 손잡이가 닳고 닳아 이빨 자국까지 남은 볼품없는 연필이었죠. 저는 그것으로 원고 위에 숨을 쉴 자리를 표시하고 힘을 주어야 할 대목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인민 여러분이 듣던 리춘이의 그 목소리는 바로 이 낡은 연필 끝에서 한자 한자 완성되어 갔어요. 그래서 저는 그 목소리의 주인을 이 나라의 어느 누구보다 가까이서 알았습니다. 화면 속의 그녀가 아니라 화면이 꺼진 뒤의 그녀까지 말이에요. 그러다 그날이 왔습니다. 온 나라가 한꺼번에 무너지던 날 말입니다. 1994년 김일성 수령이 세상을 떠난 그날, 리춘이는 검은 상복을 입고 카메라 앞에 섰어요. 목이 메어 몇 번이나 말을 잇지 못하던 그 방송을 저는 부조정실 유리 너머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방송을 기억하실 거예요. 온 나라가 길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던 그 목소리 말입니다. 리춘이가 화면 안에서 오열할 때 저는 유리 이편에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북에서는 우는 소리조차 함부로 낼 수 없었으니까요. 그 방송 하나가 저와 그녀를 그저 동료가 아닌 무언가로 단단히 묶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7년 뒤 저는 그녀와 함께 또 한 번 그 일을 겪어야 했어요. 2011년 이번에는 김정일 장군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리춘이는 다시 검은 옷을 입었고 저는 다시 유리 너머에 섰지요. 그런데 그날 저는 처음으로 그녀의 뒷모습에서 낯선 것을 보았어요. 방송을 마치고 돌아서는 그녀의 어깨가 예전 같지 않게 무겁게 굽어 있었습니다. 동무, 나는 이제 몇 번이나 더 이런 방송을 해야 하겠소. 리춘이가 낮게 중얼거렸어요. 저는 그저 웃어넘겼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그때는 미처 헤아리지 못했죠. 세월은 그렇게 흘렀고 그 목소리는 세 명의 주인을 섬겼습니다.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그리고 다시 그 아들인 김정은에게로 말이에요. 저는 김정은이 아직 소년이던 시절을 기억합니다. 이따금 방송국에 들르면 어린 김정은은 유독 리춘이의 곁을 맴돌았지요. 리춘이의 목소리를 좋아한다며 스튜디오 구석에 앉아 방송을 구경하곤 했어요. 리춘이는 그런 김정은을 손자 대하듯 살갑게 챙겼고 어린 김정은도 그녀를 잘 따랐습니다. 훗날 이 나라를 손에 쥐게 될 김정은이 그때는 그렇게 천진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러니 새 부자의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화면 앞에 선 것이 언제나 리춘이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화면 속 그 완벽한 얼굴에도 뒷모습이 있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분장을 지우면 그 밑에서는 늘 지친 얼굴이 드러났어요. 조명 아래에서는 그토록 형형하던 눈이 분장실 거울 앞에서는 한없이 늙고 고단해 보였지요. 늦은 밤이면 그녀는 제 곁에서 식은 옥수수국수를 나눠 먹으며 딸아이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딸이 시집을 갔다고, 이제 손주를 볼 나이가 되었다고요. 그럴 때의 그녀는 인민의 어머니가 아니라 그저 고단한 한 사람의 어미였어요. 여러분이 40년 동안 화면에서 보던 리춘이 뒤에는 이런 사람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딱 한 번 저에게 속갯말을 털어놓은 밤이 있었어요. 여느 때처럼 늦은 밤 옥수수국수를 나눠 먹던 자리에서였습니다. 리춘이가 문득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지요. 동무, 나는 40년을 이 목소리로 살았는데 정작 내 목소리로 말해본 적이 없는 것 같소. 저는 무슨 뜻이냐 되물었지만 그녀는 그저 쓸쓸히 웃기만 했어요. 위에서 정해준 말만 40년을 읽어온 사람의 그 웃음을 저는 그때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고백이었는지는 훨씬 뒤에야 알게 되었죠. 한 번은 그녀가 저에게 자기 원고를 매만진 그 색연필을 달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물으니 그녀는 그저 동무 손때가 묻은 걸 하나쯤 갖고 싶어서라고 했어요. 저는 웃으며 새 것을 하나 사주겠다 했지만 그녀는 한사코 그 낡은 것을 원했지요. 결국 저는 주지 못했습니다. 그 연필이 없으면 제 손이 허전해서 일을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날 조금 서운해하던 그녀의 얼굴이 지금도 눈에 밟혀요. 그깟 연필 하나, 그때 그냥 쥐어줄 것을 그랬습니다. 저는 리춘이를 지켜온 40년이 제 인생의 전부라고 믿었어요. 이 나라를 위해 제가 한 일 가운데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무엇이냐? 누가 물으면 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을 겁니다. 저 목소리를 지킨 것이라고 말이에요. 훈장도 표창장도 저에게는 그만한 무게가 없었지요. 이 빨간 색연필로 그녀의 원고를 매만지던 그 조용한 시간이 저에게는 이 세상 무엇보다 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영원할 줄로만 알았어요. 사람이 목소리처럼 쉽게 지워질 수 있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으니까요. 여러분은 아마 그 목소리가 이 나라에서 어떤 무게였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리춘이가 화면에 나오면 온 나라가 하던 일을 멈췄습니다. 그녀가 굳은 얼굴로 나오면 무슨 큰일이 났구나 하고 사람들이 숨을 죽였고 그녀가 미소를 지으면 그제야 마을이 안도했지요. 그 목소리는 뉴스가 아니라 이 나라의 심장 박동 같은 것이었어요.
저는 그 심장 박동을 매일 밤 이 빨간 색연필로 조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목소리가 흔들린다는 것은 곧 이 나라의 무언가가 흔들린다는 뜻이기도 했죠. 겉으로 보기에 그 시절은 더없이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이 권좌에 오른 뒤부터 방송국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무언가 콕 집어 말할 수는 없었지만 오래 한자리를 지킨 사람만이 느끼는 서늘한 낌새가 있었지요. 낯선 얼굴들이 편성회의에 앉기 시작했고 오래된 이름들이 조용히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것을 애써 못 본 척했어요. 오래 익숙한 것들은 무너지기 시작할 때조차 소리를 내지 않는 법이니까요. 저는 그저 새 시대가 왔으니 새 바람이 부는 것이려니 여겼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제 손으로 빚어온 그 목소리를 언젠가 바로 이 빨간 색연필로 지워야 하는 날이 오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권력이 바뀌면 목소리도 바뀝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새 시대가 열렸다고들 했습니다. 김정은이 권좌에 오르자 온 나라가 새 것을 이야기했죠. 방송국에도 그 바람이 불어왔어요. 어느 날부터 편성회의에서는 새 시대에는 새 얼굴이 필요하다는 말이 자주 오르내렸습니다. 젊고 세련된 아나운서들이 하나둘 발탁되었고 화면의 색조부터 말투까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죠. 스튜디오에는 낯선 조명이 들어왔고 오래 쓰던 붉은 배경 대신 푸르고 매끈한 화면이 걸렸어요. 저는 그것을 그저 시대의 흐름이라 여겼습니다. 세상이 젊어지는데 방송이라고 그대로일 수는 없으니까요. 젊은 아나운서들은 저마다 목소리가 곱고 얼굴이 훤했어요. 저는 그들의 원고도 빨간 색연필로 매만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목소리들에는 무언가가 없었어요. 40년을 눌러 담은 무게, 온 나라를 한 번에 울리고 웃기던 그 힘 말입니다. 젊은 그들은 맑았지만 가벼웠고 정확했지만 비어 있었지요. 저는 원고를 넘기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화면은 젊어질 수 있어도 그 목소리의 무게만은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것이라고. 하지만 위에서 원하는 것은 어쩌면 바로 그 가벼움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책상 위로 종이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지시서였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앞으로 중요한 보도에는 리춘희의 출연을 조정하라. 이유는 단 한 줄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에서 지시란 원래 그런 것이었어요. 이유를 묻는 순간 다음 지시서에는 당신의 이름이 오르는 법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종이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40년을 방송한 사람에게 이유 없이 자리를 비우라는 지시가 내려온 것은 처음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내 마음을 눌렀어요. 연로하시니 배려하는 것이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사람은 두려운 것 앞에서 가장 편한 쪽으로 자신을 속이는 법이니까요. 그날부터 리춘희의 자리가 조금씩 비기 시작했어요. 예전 같으면 당연히 리춘희가 섰을 자리에 젊은 아나운서가 섰습니다. 중요한 발표, 큰 행사, 온 나라가 지켜보는 방송일수록 그녀의 이름은 조용히 빠졌지요. 저는 그때마다 편성표를 들여다보며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녀가 맡는 것은 점점 한가한 낮 시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짧은 소식들로 밀려났습니다. 40년을 나라의 가장 큰 순간마다 서온 사람이 이제는 날씨와 자잘한 공지나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정작 리춘희 본인은 단 한마디 불평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저를 더 불편하게 했어요. 40년을 함께한 저는 그 침묵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았으니까요. 그녀는 이미 무언가를 예감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래 이 체제 안에 살아온 사람은 자기 앞에 닥쳐오는 그림자를 남보다 먼저 느끼는 법이죠. 다만 그것을 입 밖에 내는 순간 더 빨리 무너진다는 것을 그녀 역시 알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던 어느 저녁 분장실에서 리춘희와 마주쳤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있던 그녀가 저를 보더니 나직이 물었어요. 동무, 나 이제 필요 없어진 겁니까?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40년을 봐온 그 얼굴에서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보았지요. 카메라 앞에서는 온 나라의 슬픔과 기쁨을 대신하던 그녀가 거울 앞에서는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늙은 여인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겨우 무슨 그런 말씀을 하고 웃어넘겼지만 그 웃음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저 자신이 가장 잘 알았습니다. 그녀가 거울 속에서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했어요. 동무, 나는 평생 남의 말만 읽고 살았는데 정작 필요 없어질 때가 되니 무섭구만.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나라에서 필요 없어진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둘 다 모르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애써 화제를 돌리며 다음 방송 원고나 함께 보자고 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우리 사이에 흐르던 그 불안을 빨간 색연필로라도 덮고 싶었지요. 하지만 덮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왜 하필 리춘이었을까 궁금하실 거예요. 김정은은 옛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아버지의 색채, 할아버지의 그림자를 지우고 자기만의 시대를 세우고 싶어 한다고 말이죠. 그런데 리춘이가 누구입니까? 리춘이는 김일성의 목소리였고 김정일의 목소리였어요. 곧 그 자체가 지난 두 시대의 상징이었죠. 새 시대를 세우려는 김정은에게 그런 그녀는 존경할 원로이기 이전에 지워야 할 옛 시대의 얼굴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때의 저는 그런 생각을 애써 밀어냈어요. 저는 계속해서 저 자신을 속였습니다. 이건 정치가 아니라 그저 세대 교체일 뿐이라고. 늙으면 물러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40년을 이 바닥에서 방송을 만들어 온 제 본능은 다른 것을 말하고 있었죠. 이 나라에서 사람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방식은 결코 그렇게 조용하고 자연스럽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그 불길한 예감을 빨간 색연필을 쥔 손으로 애써 눌렀어요. 원고나 매만지자 나는 그저 목소리를 다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입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그때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다만 그 답을 인정하는 순간 제가 40년을 믿어온 모든 것이 함께 무너진다는 걸 알았기에 눈을 감았을 뿐입니다. 벗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제 자리와 제 믿음을 지키려 모른 척했죠. 그것이 제 첫 번째 비겁이었어요. 그리고 그 비겁의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는 오래지 않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오래된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말이 돌기 시작했어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낮은 목소리로 오가던 이야기였습니다. 요즘 위에서 옛사람들을 정리한다더라. 올해 방송국을 지켜온 얼굴들이 하나씩 보이지 않는데 아무도 그 이유를 묻지 않았죠. 저는 그 말을 흘려들으려 애썼지만 한 번 마음에 박힌 그 말은 좀처럼 빠지지 않았어요. 실제로 30년을 함께 일한 편집 동무 하나가 그 무렵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어제까지 옆자리에서 웃으며 담배를 나눠 피우던 사람이 다음 날 아침 그냥 나오지 않았어요. 책상은 하룻밤 새 말끔히 치워졌고 그의 이름은 어디에서도 불리지 않았지요. 저는 다른 동무에게 그가 어디 갔느냐 물었다가 그의 굳은 얼굴을 보고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사람이 사라지는 방식은 늘 그랬어요. 요란한 소리 하나 없이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그 옛사람들 속에 리춘이의 이름을 겹쳐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리춘이가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서는 날이 왔습니다. 무슨 바람이었는지 그날은 리춘이에게 저녁 방송이 맡겨졌어요. 저는 여느 때처럼 빨간 색연필로 그녀의 원고를 매만졌고 그녀는 여전히 완벽한 목소리로 방송을 마쳤습니다. 40년 내공은 어디 가지 않았죠. 그 저녁만큼은 온 나라가 다시 그 익숙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을 거예요.
그런데 방송이 끝나고 부조정시를 나서는데 그녀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한참을 놓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없이 그저 제 손을 꼭 쥐고만 있었지요. 마디마다 세월이 밴 그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미리 작별하려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저는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았지만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저도 그 손을 마주 쥐었을 뿐입니다. 저는 그날 그 손의 온기를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것이 제가 그녀의 손을 잡은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리고 며칠 뒤였습니다. 여느 아침처럼 제 책상에 내부 문서 한 뭉치가 올라와 있었어요. 무심코 서류를 넘기던 저는 한 장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거기 적힌 나직은 이름 석자를 저는 몇 번이나 다시 읽었지요. 그 이름을 본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 사람을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아침 제 책상에 올라온 내부 문서 뭉치는 여느 때와 다를 것이 없어 보였어요. 편성 조정이며 인사 이동이며 늘 넘겨보던 서류들이었지요. 저는 커피 한 잔을 옆에 두고 무심히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고 있었습니다. 40년을 그래왔듯이 그날도 그저 평범한 하루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장에서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재정비 대상이라는 제목 아래 몇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요. 그리고 그 중간쯤에 리춘희 석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어요. 잘못 본 것이기를 바랐습니다. 동명이인이기를 바랐죠. 하지만 옆에 적힌 소속과 이력은 틀림없이 제가 아는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40년을 함께 늙어온 리춘이었습니다. 재정비. 저는 그 단어를 오래 들여다보았어요. 이 나라에서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저는 모르지 않았습니다. 재정비란 곧 그 사람의 자리를 정리한다는 말이었고, 때로는 그 사람 자체를 정리한다는 말이기도 했지요. 자리를 정리당한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이 나라에서 오래 산 사람은 굳이 묻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슬며시 원래 자리에 내려놓았어요. 손끝이 서늘해졌습니다. 마치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본 사람처럼 저도 모르게 주위를 살폈지요. 이 서류를 제가 보았다는 사실조차 위험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 하루 종일 저는 그 이름 석자가 눈앞에 어른거려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빨간 색연필을 쥔 손이 처음으로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부터 이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어요. 리춘희가 병이 나서 입원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지방으로 요양을 갔다는 말도 있었고 외국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말도 있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소문들은 서로 앞뒤가 맞지 않았어요. 누구는 평양병원에 있다 하고 누구는 벌써 지방에 내려갔다 했습니다. 하나의 사실이라면 이야기가 하나여야 하는데 사라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늘 여러 개였지요. 그것이야말로 아무도 진실을 모른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이 나라에서 그런 소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고 있었어요. 누군가 사라지면 위에서는 굳이 진실을 알리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들이 저마다 그럴듯한 이야기를 지어내도록 내버려 두지요. 병이 났다더라. 늙어서 쉰다더라. 그렇게 여러 개의 부드러운 이야기가 진실을 덮어 버리면 정작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캐묻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저는 40년을 그 방송국에 있으면서 그렇게 덮여 사라진 이름들을 여러 보았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그 이름이 제 벗이었어요. 저는 40년 벗을 위해 조심스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에게 지나가는 말처럼 리춘희의 안부를 물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지요. 그 이름을 꺼내는 순간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같이 굳었습니다. 어떤 이는 말을 돌렸고 어떤 이는 못 들은 척했어요. 대답 대신 돌아오는 것은
무거운 침묵뿐이었죠. 마치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라는 듯 말입니다. 그중 한 사람은 저를 조용한 복도 구석으로 데려갔어요. 그러고는 목소리를 한껏 낮추어 말했습니다. 동무, 그 이름은 이제 묻지 마시라요. 동무 위에서 하는 말입니다. 저는 무슨 뜻이냐 되물었지만 그는 더 말하지 않고 서둘러 자리를 떴어요.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 저를 걱정해서 던진 그 한마디가 오히려 저를 더 오싹하게 만들었지요. 물으면 안 되는 이름. 이 나라에는 그런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온 나라가 부르던 이름이 하루아침에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이름이 되는 곳. 그것이 제가 사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이제 리춘이가 그 이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그 밤이 자꾸 떠올랐어요. 얼마 전 리춘이가 제 손을 붙잡고 동무, 나 무섭습니다 하던 그 밤 말입니다. 그때 저는 그 말을 그저 늙은이의 불안으로 흘려들었어요. 괜찮을 거라고 무슨 일 있겠느냐고 웃어넘겼지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그녀는 이미 자신에게 닥쳐올 일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도움을 청하는 마지막 눈빛을 저에게 보냈던 것인지도 몰라요. 저는 그 두려움을 알아채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원고나 매만지며 설마 하는 마음으로 눈을 감았어요. 그날 밤 그녀의 손을 잡고 함께 걱정이라도 해주었더라면, 단 한마디라도 진심으로 들어주었더라면, 그런 생각이 밀려와 가슴이 무너져 내렸지요. 40년을 버시라 부르고도 정작 그녀가 가장 무서워하던 순간에 저는 곁에 없었습니다. 그 후에는 지금까지도 저를 놓아주지 않아요. 저는 결국 리춘이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그녀의 집은 불이 꺼져 있었어요. 문을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었고 창문은 커튼으로 굳게 가려져 있었지요. 예전에 몇 번 초대받아 옥수수국수를 얻어먹던 그 집이 이제는 낯선 빈집처럼 서늘했습니다. 마침 계단에서 마주친 이웃에게 그녀의 안부를 물었지만 그 이웃은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서둘러 자리를 피했어요.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것인지도 몰라요. 저는 굳게 닫힌 그 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40년 세월이 통째로 사라져 있었지요. 혹시 안에서 무슨 소리라도 들릴까 저는 오래 귀를 기울였어요. 그러나 들리는 것은 제 심장 소리뿐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섰지요. 그리고 방송국에서는 리춘이의 흔적이 하나씩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자료실에서 리춘이와 관련된 자료들이 조용히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방송 기록, 사진, 자료 목록에서 그녀의 이름이 하나둘 빠져나갔지요. 40년 치 방송이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목록에서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미 그녀가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를 지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차마 믿고 싶지 않았어요. 사람 하나를 이렇게까지 말끔히 지울 수 있다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아직 알지 못했어요. 그 지우는 일이 결국 누구의 손으로 마무리될 것인지 말입니다. 그때는 그저 어느 이름 모를 손이 하는 일이려니 여겼죠. 그 손이 제 손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진실에 다가갈수록 두려워졌어요. 모른 척하면 저는 안전했습니다. 계속 원고나 매만지며 아무 일 없다는 듯 살면 그만이었지요. 이 나라에서 오래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보고도 못 본 척, 알고도 모르는 척. 그 눈감음이 곧 생존의 방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 발 더 들어가려 하면 저 역시 위험해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양심과 목숨이 처음으로 제 안에서 저울질을 시작했어요. 한쪽에는 40년을 함께한 벗의 진실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제 목숨과 제 가족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저울 앞에서 오래 망설였어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낮에는 원고 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지요. 어느 쪽으로도 발을 떼지 못한 채 저는 며칠을 그렇게 흔들렸습니다. 비겁한 자의 밤은 참으로 길었어요. 그럼에도 저는 한 발 더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무엇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날 밤 잡아주지 못한 그 손이 자꾸 저를 떠밀었는지도 모릅니다. 벗이 왜 지워져야 했는지 그것만이라도 알아야 이 밤들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위험을 무릅쓰고 리춘이의 재정비 사유가 적힌 문서에 다가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리춘이가 왜 사라졌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차라리 몰랐다면 좋았을 것을 말입니다. 리춘이는 병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너무 많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며칠을 벼르다 결국 그 문서에 손을 댔어요. 방송 지도를 오래 한 덕에 저에게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서류에 닿을 길이 조금 있었죠. 물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문서를 들여다본 것만으로도 저 역시 다음 명단에 오를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바깥의 발소리가 멀어지기를 기다렸다가 저는 서류함을 열었어요. 심장이 어찌나 뛰던지 그 소리가 복도까지 들릴 것만 같았지요. 떨리는 손으로 저는 리춘이의 재정비 사유가 적힌 문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거기 적힌 단어 하나에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병이 아니었습니다. 요양도 아니었지요. 사유는 단 2글자, 보안이었습니다. 저는 그 2글자를 한참 들여다보았어요. 보안. 곧 그녀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알아서는 안 될 것을 아는 사람. 그것이 그녀의 죄였어요. 평생을 바쳐 충성한 죄도, 게으름을 피운 죄도 아니었지요. 그녀가 지은 유일한 죄는 너무 오래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 그리하여 너무 많이 보아 버렸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것을 느꼈어요. 왜 그녀가 중요한 방송에서 빠졌는지, 왜 그녀의 이름을 다들 두려워했는지, 왜 그토록 서둘러 그녀의 흔적을 지웠는지 말입니다. 하나하나 따로 보면 그저 우연 같던 이들이 보안이라는 2글자 앞에서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졌지요. 그녀는 늙어서 밀려난 것이 아니라 위험해서 지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리춘이가 어떤 자리에 있던 사람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리춘이는 40년을 이 나라 최고 권력에 가장 가까운 곳에 서 있던 사람이에요. 새 부자의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그 방송을 준비하며 그녀는 무대 뒤의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공식 발표 전의 진실, 카메라가 꺼진 뒤에 오간 말, 편집되어 세상에 나가지 못한 장면들. 인민에게 전해지는 것은 다듬어진 한 조각뿐이지만 그 조각을 만들기 위해 그녀는 다듬어지기 전에 날 것을 다 보아야 했죠. 이 나라의 방송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는 것은 10가지 가운데 하나예요. 나머지 9은 잘려나가고 감춰지고 없던 일이 됩니다. 그 9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뿐이고 리춘이는 40년을 그 극소수 안에 있었지요. 그녀는 이 나라에서 가장 많은 비밀을 삼킨 입이었어요. 그리고 이 나라에서 비밀을 너무 많이 아는 것은 훈장이 아니라 사형 선고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의 시대에 들어 그녀가 삼킨 것들이 무거워졌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그 무렵 안에서 조심스레 오가던 이야기입니다. 김정은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이 있었지요. 후계를 둘러싼 내밀한 사정도 조금씩 흘러나왔어요. 저 역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지금도 단언하지 못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그런 이야기일수록 아는 척하는 순간 목숨이 위태로웠으니까요. 다만 분명한 것은 그런 예민한 사안일수록 방송으로 다듬어 내보내는 과정에는 반드시 리춘이 같은 노련한 사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녀는
김정은이 가장 감추고 싶어 하는 것들까지 곁에서 지켜본 몇 안 되는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방에서 오간 말들, 그녀가 준비하던 원고 속의 어떤 문장들, 세상에 나가서는 안 될 그것들을 그녀는 다 알고 있었어요. 김정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런 사람이 살아서 늙어간다는 것 자체가 불안이었을 겁니다. 언젠가 그 입이 열리면 자신이 그토록 공들여 세운 시대가 흔들릴 수도 있으니 말이죠. 그래서 김정은은 입을 닫기 전에 입 자체를 없애는 쪽을 택한 것이겠죠. 여러분, 바로 그 점이 그녀를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김정은에게 리춘희는 존경받는 원로가 아니었어요.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비밀을, 그리고 이제 자신의 비밀까지 쥔 사람이었지요. 늙었으나 여전히 온 나라가 아는 얼굴. 통제하기 어렵고 언제 입을 열지 모르는 옛 시대의 목소리. 새 시대를 세우려는 김정은에게 그런 사람은 살려두기엔 너무 많이 아는 존재였습니다. 충성은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이 나라에서 충성보다 무서운 것은 너무 많이 아는 것이었으니까요. 그 순간 저는 오래전에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김정은이 아직 소년이던 시절 방송국 스튜디오 구석에 앉아 리춘희를 삼촌처럼 따르던 어린 김정은 말입니다. 리춘희의 목소리가 좋다며 방송을 구경하고 그녀가 챙겨주면 환하게 웃던 소년 김정은. 리춘희는 어린 김정은에게 사탕을 쥐어주기도 했고 방송이 끝나면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도 했어요. 그 어린 김정은이 이제 그녀를 지우라 명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날 자기 머리를 쓰다듬던 손을 다 자란 김정은이 명단에서 지우는 것.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이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아무렇지 않게 벌어졌어요. 권력 앞에서는 은혜도, 세월도, 정도 아무 소용이 없었죠. 저는 그 아이러니 앞에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리고 문득 두려워졌어요. 저 김정은에게는 사람이란 대체 무엇일까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문서의 맨 위를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결정을 승인한 표시가 있었어요. 저는 그것이 누구의 것인지 한눈에 알아보았지요. 올해 이 일을 한 사람은 어떤 결제가 어디까지 올라가야 나오는 것인지 압니다. 이런 사안은 결코 아래에서 함부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승인은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단 한 곳에서만 내려올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름 아닌 리춘희가 어린 시절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김정은의 제가였지요.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요양도 병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명백한 숙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내린 손은 다름 아닌 리춘희가 사탕을 쥐어주던 그 어린 손이 자라난 것이었어요. 저는 그 종이를 쥔 채 한동안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어요. 제가 40년을 믿고 섬겨온 이 체제가 가장 충성스러운 목소리조차 이렇게 한순간에 지워버린다는 사실. 그 앞에서 제가 딛고 서 있던 바닥이 소리 없이 꺼져 내렸습니다. 나는 대체 무엇을 위해 40년을 바친 것인가? 이 나라는 사람을 대체 무엇으로 여기는 것인가? 그런 물음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리춘희는 이 체제에 평생을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수령을 위해 울었고 장군을 위해 목소리를 바쳤어요. 단 한 번도 위를 거스른 적이 없는 가장 모범적인 일꾼이었지요. 그런 사람조차 쓸모가 다하면 이렇게 버려진다면 대체 이 나라에서 안전한 사람이 누가 있단 말입니까? 저는 그날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이 실은 얼마나 허약한 것이었는지를 처음으로 마주했어요. 충성도, 헌신도, 40년의 세월도 종이 한 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문서의 끝에는 그녀의 처분이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 쓰여 있었는지 저는 여기서 다 옮기지 않겠습니다. 차마 제 입으로 옮길 수가 없어요. 다만 그것을 읽은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 벗이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갔다는 것을 말이지요. 확인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었어요.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누구인지, 그녀가 어디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저는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사라진 사람의 마지막은 아무도 알 수 없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저 그 몇 글자 앞에서 저는 소리 없이 무너졌어요. 40년을 함께한 벗에게 저는 작별 인사조차 건네지 못했지요. 그녀가 어디에서 마지막 숨을 쉬었는지도 모른 채 저는 그렇게 그녀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저는 더 끔찍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를 화면에서 지운 손이 다름 아닌 제 손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살인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이 세상에서 지운 것은 총이 아니라 제 손이었어요. 진실을 알게 된 뒤로 저는 매일 편집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천근같이 무거웠습니다. 40년을 드나든 그 익숙한 방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곳이 되어 있었지요. 바로 그 방에서 리춘이가 하루하루 지워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작업을 지도하는 사람이 다름 아닌 저였습니다.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이 나라에서 명령을 거절하는 것은 곧 제 이름을 다음 명단에 올리는 일이었으니까요. 저에게도 지켜야 할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떨리는 손을 감추고 매일 그 방에 들어갔어요. 겉으로는 담담하게 작업을 지도하면서 속으로는 조금씩 무너져 내렸지요. 그 이중의 나날이 사람을 어떻게 갉아먹는지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엔 화면 속 그녀의 얼굴을 오려내는 일이었어요. 그녀가 앉아있던 자리는 다른 화면으로 덮었고 그녀가 나온 장면은 한 컷 한 컷 잘라냈지요. 40년치 방송에서 그녀가 존재했다는 증거를 지워가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승인하고 지도하고 마무리를 확인했어요. 화면 속에서 그녀가 한 장면씩 사라질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한 조각씩 뜯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보다 더 끔찍한 지시가 내려왔어요. 리춘이의 옛 방송에 남은 목소리를 젊은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새로 덧입히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래된 기록 영화의 해설, 큰 행사의 낭독, 그 위에 흐르던 리춘이의 목소리를 걷어내고 그 자리에 젊고 매끈한 목소리를 얹으라는 것이었지요. 얼굴을 지우는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그 목소리마저 이 세상에서 지우려는 것이었어요. 하필이면 그 자료들 가운데 그 방송이 있었습니다. 1994년 김일성 수령의 부고를 전하던 바로 그 방송. 온 나라가 통곡하던 그 역사적인 목소리 위에도 젊은 목소리를 덧씌우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차마 그것만은 못하겠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에서 못하겠다는 말은 곧 제 목숨을 내놓겠다는 말과 같았으니까요. 여러분도 그 방송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온 나라가 길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던 그날 그 슬픔을 대신 울어준 것이 리춘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이 나라의 가장 큰 장면이었지요. 그런데 이제 그 장면에서조차 그녀의 목소리를 걷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훗날 사람들이 그 방송을 다시 보아도 거기 리춘이는 없도록 역사에서마저 그녀를 오려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아나운서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저는 늘 하던 대로 빨간 색연필로 원고를 짚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숨을 고르고 저기서 힘을 주라고. 40년을 리춘이에게 해주던 그 손짓을 이제는 그녀를 지우는 목소리에게 해주고 있었죠. 새 목소리가 흘러나올 때마다 옛 목소리는 한 겹씩 덮여 사라졌습니다. 저는 부조정실에 앉아 그 소리를 두 귀로 똑똑히 들어야 했습니다. 마치 제 손으로 그녀의 목을 조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젊은 아나운서는 자기가 누구의 목소리를 덮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위에서 내려온 원고를 읽을 뿐이었죠. 저는 그 젊은이를 탓할 수 없었어요. 40년 전에 저 역시 아무것도 모른 채 그렇게 이 자리에 앉았으니까요. 이 나라는 그런 식으로 대를 이어 사람을 지우는 손을 길러냈습니다. 오늘 그녀를 덮는 저 젊은 목소리도
언젠가 또 다른 젊은 목소리에 덮일 것이었어요. 그것을 생각하니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도 없는 편집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지워지지 않은 그녀의 옛 목소리 한 대목을 몰래 조용히 틀어보았어요. 40년 전 처음 함께 방송을 만들던 시절의 그 목소리였지요. 저는 어둠 속에서 눈을 감고 그 소리를 오래 들었습니다. 내일이면 이 목소리도 덧씌워져 사라질 것이었어요. 저는 그저 사라지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들어두고 싶었던 겁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매일 그 편집실에서 장례를 치르고 있었어요. 관도 없고 조문객도 없는 장례였죠. 저 혼자 그녀의 목소리를 한 자락씩 흙에 묻듯 지웠고 저 혼자 그 앞에서 소리 없이 곡을 했습니다. 온 나라가 40년을 사랑한 사람이 이렇게 떠나는데 그 마지막을 배웅하는 사람은 저 하나뿐이었어요. 그마저도 배웅이 아니라 제 손으로 묻는 일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신입 직원 하나가 편집기 앞에서 저에게 물었어요. 아직 지워지지 않은 옛 화면 속 리춘이를 가리키며 그 젊은이가 아무렇지 않게 묻더군요. 선생님, 이 아주머니는 누굽니까?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온 나라가 40년을 알던 그 얼굴을 이 젊은이는 이미 알지 못했어요. 그러고는 한마디 덧붙이더군요. 목소리가 좀 촌스럽다고요. 지우는 일은 이토록 빨랐습니다. 화면에서 채 사라지기도 전에 그녀는 이미 젊은 세대의 기억에서 밀려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젊은이의 말이 오래도록 잊히지 않았습니다. 문득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총도 감옥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몇 해만 지나면 사람들은 지워진 일을 스스로 잊어버렸지요. 이 나라의 진짜 무기는 총칼이 아니라 바로 그 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망각을 만들어내는 공장의 우두머리였던 셈이에요. 저는 그날 밤 그 색연필을 차마 손에 쥘 수가 없었어요. 40년을 그 연필로 그녀의 목소리를 세상에 내보내는데 이제 같은 연필로 그녀를 거두어들이고 있었으니까요. 그녀를 잊게 한 손과 그녀를 없앤 손이 같은 손이었지요. 저는 그것을 서랍 깊숙이 넣어버렸습니다. 볼 때마다 제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가 너무도 또렷이 보였으니까요. 그러다 문득 그녀와 마지막으로 마주쳤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복도에서 스치듯 지나던 그녀가 제 손을 붙잡고 짧게 말했지요. 동무는 오래오래 사시라요. 그때는 그저 지나가는 덕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녀를 제 손으로 지우고 있는 지금에서야 그 말의 뜻을 알겠더군요. 그것은 인사가 아니라 작별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끝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남은 저의 안위를 먼저 걱정했던 것이죠. 저는 텅 빈 편집실 한 구석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북에서는 우는 소리조차 함부로 낼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입을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40년 벗을 제 손으로 지우면서도 그 흔한 눈물 한 방울 마음 놓고 흘릴 수 없는 사람. 그것이 저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가 사람이 아니라 한낱 지우개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오래 저 자신을 이렇게 변호해왔습니다. 나는 결정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위에서 시킨 것을 옮겼을 뿐이라고. 이 나라 사람들은 다 그렇게 자기를 지키며 살았지요. 아무도 전체를 모르게 하고 저마다 작은 한 조각만 맞게 하는 것. 그래서 누구도 스스로를 죄인이라 여기지 않게 만드는 것. 그것이 이 나라가 사람을 부리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변명은 그녀의 목소리를 제 손으로 걷어내던 그 순간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옮긴 손도 결국은 사람을 지은 손이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제 안에서 무언가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지우라는 명령을 어겨볼 생각, 없애는 대신 남겨볼 생각. 40년을 명령대로만 살아온 저에게 그것은 낯설고도 뜨거운 불씨였지요. 동무는 오래오래 사시라요.
그녀의 그 말이 자꾸 그 불씨 위로 겹쳐졌어요. 오래 살아 무엇을 하라는 것이었을까? 저는 그 답을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위에서 새로운 명령이 내려왔어요. 리춘이에 관한 모든 것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태워 없애라는 그 명령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있었다는 사실까지 죄로 만들어 없애버려요. 새 명령은 짧고 분명했어요. 리춘이가 등장한 모든 자료를 폐기하라. 영상도, 음성도, 사진도, 문서도 단 한 조각 남기지 말고 완전히 태우라는 것이었지요. 화면에서 오려내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존재했다는 증거 자체를 이 땅에서 없애라는 것이었어요. 마치 리춘이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세상에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하여 그녀의 40년이 상자째에 실려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리춘이의 방송이 담긴 자료들이 하나둘 소각장으로 향했어요. 그녀가 울던 방송, 웃던 방송, 온 나라가 그녀를 보며 함께 울던 그 모든 순간이 이제 한 줌의 재가 되려 하고 있었죠. 저는 그 상자들이 실려 나가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어 자꾸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상자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그녀와 함께한 세월이었으니까요. 김일성의 부고를 전하던 그 방송도 그 상자 어딘가에 있었을 겁니다. 옥수수국수를 나눠 먹던 밤, 다음 날 방송을 준비하며 함께 다듬던 원고도 그 안에 있었겠죠. 사람의 평생이 이토록 쉽게, 이토록 조용히 불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더 무서운 것은 그 불을 지피라 명령하는 자들에게 그것이 그저 한나절의 처리 작업일 뿐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한 번은 불길 속으로 사진 한 장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붉은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던 리춘이의 오래된 사진이었지요. 불은 그 얼굴을 순식간에 삼켜버렸습니다. 온 나라가 40년을 우러르던 그 얼굴이 몇 초 만에 검게 오그라들어 재가 되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요. 손을 뻗어 그것을 꺼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 불 앞에는 저를 지켜보는 눈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보위원들이 방송국에 들이닥쳤습니다. 불시 수색이었어요. 그들은 자료실을 뒤집고 편집실 서랍을 하나하나 열어젖혔지요. 폐기 목록과 실제로 남은 자료가 맞는지, 빠진 것은 없는지 대조하는 것이었죠.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한 보위원이 제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바로 그 서랍 안쪽에 저는 빼돌린 것을 숨겨둘 뻔했었죠. 다행히 그날 아침 저는 그것을 몸에 지니고 나왔던 겁니다. 그가 서랍을 뒤지는 그 몇 초 동안 저는 숨조차 쉬지 못했어요. 만약 그것이 거기 있었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끝이었습니다. 수색은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끝났지만 저는 그때 분명히 알았어요. 그들이 이미 저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로 저는 등 뒤의 시선을 늘 느꼈습니다. 낯선 얼굴들이 방송국을 드나들었고 퇴근길 어둠 속에서 낯선 발소리가 제 뒤를 따랐지요. 리춘이를 지우는 일을 맡기면서 위에서는 그 일을 하는 저마저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나라에서는 지우는 자조차 믿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빼돌린 그 한 조각을 매일 밤 잠자리를 바꾸듯 이곳저곳에 옮겨 숨겨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또 한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리춘이의 자료 폐기를 저와 함께 맡았던 동료였어요. 어제까지 멀쩡히 웃던 사람이 다음 날 아침 그냥 나오지 않았지요. 그의 책상은 하룻밤 새 말끔히 치워졌고 아무도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죠. 지우는 일을 맡긴 뒤 그 일을 아는 손까지 지우는 것. 저는 텅 빈 그의 책상을 보며 다음이 누구일지 너무도 분명히 알 것 같았어요. 그 무렵부터 저는 밤에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작은 소리 하나에도 벌떡 깨어
창밖을 살폈지요. 문 두드리는 소리가 언제 날지 몰라 늘 옷을 입은 채 누웠습니다. 품속에 그 한 조각이 발각되는 악몽을 밤마다 꾸었어요. 사람이 이렇게 자기 그림자에 마저 쫓기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지우는 자였던 제가 이제 지워질 자가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리춘이를 지우지만 내일은 또 다른 누군가가 저를 지울 것이었어요. 이 나라에서 지우는 자와 지워지는 자는 결국 같은 줄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 줄의 끝이 어디인지 저는 이제 너무도 잘 알고 있었지요. 얼마 뒤 저는 상부의 부름을 받았어요. 높은 자리의 사람이 저를 조용한 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동무는 오래 충성했으니 이번 일도 조용히 마무리하면 됩니다. 겉으로는 더없이 다정한 말이었지만 저는 그 뒤에 숨은 칼날을 읽었지요. 이 나라에서 가장 무서운 협박은 늘 그렇게 부드러운 목소리에 담겨왔으니까요. 그리고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제 가족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아내는 잘 있느냐고, 손주는 학교를 잘 다니느냐고요.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것은 안부가 아니었습니다. 네가 허튼 짓을 하면 내 가족부터 위험해진다는 협박이었지요. 저는 그제야 리춘이의 딸이 왜 함께 사라졌는지를 온몸으로 이해했습니다. 이 나라는 한 사람의 입을 막기 위해 그가 가장 사랑하는 이들을 인질로 잡았으니까요. 리춘이를 침묵시키려 그 딸과 손주까지 삼켰듯이 이제는 저를 침묵시키려 제 가족을 겨누고 있었던 겁니다. 딸을 자랑하며 환하게 웃던 리춘이의 얼굴이 떠올라 저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잠든 가족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람들을 지키려면 저는 눈을 감아야 했어요. 시키는 대로 다 태우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살아야 했지요. 하지만 그렇게 사는 것은 몸은 살아 있어도 이미 제 자신을 태워 없앤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그 밤 한 가지만은 분명히 알았어요. 이대로는 죽을 때까지 그녀의 얼굴을 마주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요. 여러분이라면 그 밤에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저는 감히 제 선택이 옳았다고 말하지는 못하겠어요.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진실을 지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는지 저는 지금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 밤에 저는 더는 저 자신을 속이며 살 수가 없었어요. 40년을 남의 말만 옮기며 살아온 제가 생애 마지막에 단 한 번만은 제 양심이 하는 말을 따라 보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료가 소각로로 향하는 날이 왔습니다. 그날 저는 모든 자료를 규정대로 폐기하였음이라는 보고서에 서명을 해야 했어요. 40년을 이 나라의 종이 위에 충성만을 적어온 손이었지요. 그런 제가 그 서류에 거짓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다 태웠다고.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고. 평생 명령대로만 살던 제가 처음으로 문서를 속인 순간이었어요. 도장을 찍는 손이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만은 오히려 고요했죠. 그리고 소각로 앞에서 저는 마지막 상자를 열었습니다. 뜨거운 불길이 얼굴을 달구는 그 앞에서 저는 상자 속 그중 하나를 몰래 품속에 감췄어요. 손이 불에 댈 만큼 가까웠지만 저는 그 뜨거움도 느끼지 못했지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곁에 선 보위원이 조금만 고개를 돌렸어도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아주 작은,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첫 저항이었습니다. 동무는 오래오래 사시라요. 그녀의 그 말이 불빛 위로 다시 떠올랐어요. 그제야 저는 그 말의 진짜 뜻을 알 것 같았습니다. 오래 살아남아 이것 하나만은 지켜달라는 부탁이 아니었을까 하고요. 40년을 함께한 것이 저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 같은 것이었지요. 품에 감춘 그 한 조각을 내려다보며 저는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지우라면 지우겠습니다. 단 하나, 이것만은 빼고. 이것만은 제가 반드시 세상에 가지고 나가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40년을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 이제 막 다시 태어난 사람처럼 떨고 있었어요. 평생을 명령에 따라 살아온 제가 난생 처음으로 그 명령을 배신하기로 했습니다. 품속에 감춘 것은 아주 작은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리춘이가 이 세상에 있었다는 증거가 담겨 있었지요.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 남은 기록과 그녀를 지우라 명령한 그 문서. 세상 모두가 그녀를 없었던 사람으로 만들려 할 때 오직 그것만이 그녀가 살아 있었음을 증명해 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몸에서 한시도 떼어놓지 않았어요. 낮에는 옷 속 깊숙이 지니고 다녔고 밤에는 베개 밑에 두고 잤습니다. 혹여 집을 수색당하면 어쩌나 자다가도 몇 번씩 깨어 그것을 확인했지요. 그 작은 것 하나가 이제 제 목숨보다 무거웠어요. 이것이 발각되면 저는 그 자리에서 끝이었지만 그럼에도 저는 그것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버리는 것은 리춘이를 2번 죽이는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그것을 리춘이에게 바치는 마지막 의리라 여겼어요. 당신이 이 세상에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반드시 세상이 알게 하겠다. 저는 잠든 밤마다 그렇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40년을 버시라 부르고도 그녀가 가장 무서워하던 순간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저였지요. 동무는 오래오래 사시라요. 그 마지막 말이 이제야 명령처럼 들렸어요. 오래 살아남아 이 진실을 세상에 전하라는. 그것이 그녀가 저에게 남긴 마지막 부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라도 저는 그녀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었어요. 그것이 그날 밤 잡아주지 못한 손에 대한 저의 뒤늦은 대답이었지요. 겁 많고 비겁했던 제가 처음으로 사람다운 일을 해보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 안에 있는 한 그 진실은 영원히 묻힐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어떤 진실도 빛을 볼 수 없었어요. 제가 아무리 그 증거를 쥐고 있어도 여기서는 입을 여는 순간 저도 리춘이처럼 지워질 뿐이었죠. 그러니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나라를 벗어나는 것. 국경을 넘어 이 진실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었어요. 40년을 지켜온 모든 것을 버리는 무서운 결심이었습니다. 저는 이 나라에서 남부러울 것 없는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평양의 안정된 삶, 오랜 지위, 익숙한 모든 것. 그것을 다 버리고 이 나이에 얼어붙은 강을 건너야 한다는 것. 보통의 각오로는 될 일이 아니었지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벗의 진실을 외면한 채로 사는 것은 저에게 더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가진 모든 것을 등지기로 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여느 때처럼 출근하고 명령대로 자료를 정리하는 척했어요. 감시하는 눈들 앞에서 저는 지친 늙은 일꾼의 얼굴을 했지요. 웃어야 할 때 웃고 고개를 숙여야 할 때 숙였습니다. 속으로 무너지면서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것. 40년을 이 나라에서 산 저에게 그 연기만큼은 어렵지 않았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조용히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국경을 넘게 해줄 사람과 은밀히 선을 대고 언제 어느 길로 움직일지 하나하나 그려나갔어요. 돈이 될 만한 것은 몰래 마련했고 믿을 수 있는 이가 누구인지 수없이 저울질했지요. 평생 방송만 알던 제가 목숨을 건 탈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곧 죽음인 길이었기에 저는 매 순간 숨을 죽였어요. 그런데 저를 가장 괴롭힌 것은 감시도 위험도 아니었습니다. 가족이었어요. 이 나라에서는 한 사람이 도망치면 그 죄를 온 가족이 짊어졌으니까요. 리춘이의 딸이 어머니와 함께 사라졌듯이 제가 탈북한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남은 제 가족도 그렇게 될 것이었죠. 진실을 전하려는 제 사명이 정작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잠든 아내와 자식의 얼굴을 보며 오래 울었어요. 그러다 문득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탈북한 것이 아니라
사라진 것처럼 꾸미면 되지 않을까 하고요. 이 나라에서는 사람이 소리 없이 지워지는 일이 흔했으니까요. 저 역시 리춘이처럼 어느 날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탈북이 아니라 실종. 그러면 남은 가족은 도망자의 식솔이 아니라 그저 영문도 모른 채 남겨진 지워진 사람의 가족이 되지요. 죄인의 가족으로 끌려가는 대신 불쌍히 여겨지기라도 할 테니까요. 저는 그 위장을 위해 며칠에 걸쳐 흔적을 다듬었습니다. 일부러 강가가 아닌 엉뚱한 방향에 제 물건 몇 가지를 흘려두었고 마치 사고라도 당한 듯 자취를 꾸몄어요. 제가 국경을 넘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남기지 않았지요. 오래 남을 지워온 제 손이 이번에는 저 자신을 지우고 있었습니다. 평생 익힌 그 기술을 마지막에는 제 가족을 지키는 데에 쓴 겁니다.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잠든 가족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았어요. 깨워서 작별 인사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편이 그들에게는 더 안전했으니까요. 저는 아내의 손을 살며시 한번 잡고 자는 아이의 이마를 쓸어주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했죠. 그리고 속으로 몇 번이고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살아남아 언젠가 당신들을 이 어둠에서 데리고 나오겠다고. 대한민국, 그 자유의 땅으로 꼭 데려오겠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흔들리던 어느 밤, 저는 마지막으로 방송국에 홀로 남았습니다. 떠나기로 마음먹은 전날이었어요. 불 꺼진 스튜디오에 저는 오래 서 있었죠. 40년을 리춘이가 앉아있던 그 자리. 이제는 다른 사람이 앉는 그 자리를 저는 어둠 속에서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원고를 들고 제게 오던 아침들이 눈앞에 스쳤어요. 숨을 고르라고 손을 잡아주던 첫날, 김일성의 부고를 함께 전하던 그 통곡의 밤, 옥수수국수를 나눠 먹으며 딸 자랑을 하던 늦은 저녁. 그 모든 시간이 이 어두운 스튜디오 안에 아직 배어있는 것만 같았지요. 저는 그 빈 의자를 향해 조용히 작별을 고했습니다. 다시는 이곳에 돌아오지 못하리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40년 제 인생이 담긴 이 방을 저는 그렇게 두 눈에 마지막으로 담았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낡은 빨간 색연필이 들어 있었어요. 40년을 그녀의 목소리를 다듬고 끝내는 그녀를 지우는 데에 쓰인 그 연필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버리지 않고 가지고 가기로 했어요. 이 연필이 지은 죄를 이제 이 연필로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녀를 지운 손이 이제는 그녀를 되살리는 손이 되어야 했죠. 문득 그녀가 이 연필을 달라고 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동무 손때가 묻은 걸 하나 갖고 싶다던 그 말. 저는 끝내주지 못했지만 이제 이 연필을 그녀를 위해 쓰기로 했어요. 늦었지만 이렇게라도 그 청을 들어주는 셈이라고.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지요. 그 연필을 꼭 쥐고 마지막으로 스튜디오의 어두운 불빛을 눈에 담았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그 방을 나섰어요. 그러나 그물은 이미 제 턱 밑까지 조여 오고 있었습니다. 감시는 날이 갈수록 노골적이 되었어요. 어디를 가든 시선이 따라붙었고 상부의 호출도 잦아졌지요. 마지막 자료의 폐기 결과를 보고하라는 독촉도 들어왔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빼돌렸다는 것을, 그들이 눈치채는 것은 시간 문제였어요. 언제 붙잡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었어요. 준비가 완벽하지 않아도 저는 움직여야 했죠. 하루만 더 늦으면 저 역시 리춘이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사라지면 품속의 이 진실도 저와 함께 영원히 묻힐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은 결코 그렇게 둘 수 없었어요. 마침내 그날 밤 저는 어둠 속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품속에는 리춘이의 진실을, 주머니에는 낡은 색연필을 넣고서 저는 얼어붙은 강을 향해 걸었어요. 사르르는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저는 오히려 그 추위가 고마웠지요. 이런 밤일수록 순찰이 느슨해지는 법이었으니까요. 강가에 이르자
저 멀리 순찰병의 불빛이 어둠을 훑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이 이쪽을 향할 때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눈밭에 몸을 낮췄어요. 심장이 얼마나 뛰던지 그 소리가 얼음 위로 울려 퍼질 것만 같았지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목숨을 건 걸음이었습니다. 발밑에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에도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이 나이에 이 몸으로 제가 얼어붙은 강을 건너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강 건너 저편에는 희미한 불빛 몇 개가 어른거리고 있었죠. 저 불빛만 닿으면 저는 마침내 입을 열 수 있었어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내가 이 강을 건너는 것은 살기 위해서가 아니다. 한 사람의 이름을 세상에 돌려주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나라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은 진실입니다. 저는 강을 건넜습니다. 얼어붙은 그 강을 이 늙은 몸으로 기어이 건넜어요. 몇 번이나 얼음이 꺼질 뻔했고 몇 번이나 순찰의 불빛에 붙잡힐 뻔했지요. 하지만 저는 품속의 그 진실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유의 땅에 발을 디뎠어요. 강을 건너 뒤를 돌아보았을 때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저 어둠 속 어딘가에 제가 40년을 살아온 삶이 있었어요. 제 가족이, 제 자리가, 제 젊은 날의 모든 것이 저 강 건너에 남아 있었죠. 그리고 그 어딘가에 이제는 찾을 수 없는 리춘이도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안도보다 먼저 밀려온 것은 무거운 사명이었어요. 살아남았다는 기쁨보다 이 진실을 반드시 전해야 한다는 책임이 먼저 저를 짓눌렀죠. 이제 저는 이 진실을 세상에 전해야 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앞에 저는 이것을 내놓습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가지고 나온 리춘이의 마지막 기록과 그녀를 지우라 명한 그 문서예요. 온 나라가 그녀를 없었던 사람으로 만들려 했지만 여기 이것이 증명합니다. 그녀가 분명히 이 세상에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이 작은 것을 지키기 위해 저는 모든 것을 걸었어요. 베개 밑에 두고 자며 밤마다 확인했고 얼어붙은 강을 건너는 동안에도 이것만은 품에서 놓지 않았어요. 종이 몇 장에 불과한 이것이 저에게는 제 목숨보다 무거웠지요.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40년을 인민의 곁에서 울고 웃던 그 목소리가 실은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버려졌는지를 증명하는 이 세상에 남은 마지막 조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40년을 보아온 그 리춘이는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병이 아니었어요. 요양도 늙어서 물러난 것도 아니었지요. 그녀는 너무 많이 알았기에 지워졌습니다. 세 부자의 가장 은밀한 방에 40년을 서 있던 그 목격자가 김정은에게는 살려둘 수 없는 위험이 되었던 겁니다. 그녀의 마지막이 어떠했는지 저는 여기서 다 말하지 못합니다. 저조차 그 문서에 적힌 짧은 몇 글자로만 짐작할 수 있을 뿐이에요. 어디에서 어떻게 그녀가 마지막 숨을 거두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나라에서 지워진 사람의 최후는 그렇게 어둠 속에 묻히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예요. 충성으로도 세월로도 그녀는 자신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 이 나라에서 가장 충직했던 목소리조차 쓸모가 다하자 한 줌의 재가 되었다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가장 잔인한 대목을 아십니까? 그녀를 지우라 명령한 그 손이 어린 시절 그녀가 사탕을 쥐어주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바로 그 손이라는 것입니다. 김일성의 목소리였고 김정일의 목소리였던 리춘이가 결국 그 마지막 아들 김정은의 손에 재가 되었어요.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떠받든 목소리를 손자가 지운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던 그 노인을 다 자란 김정은이 지우라 명하는 나라. 평생을 바쳐 충성한 사람을 늙었다는 이유로, 너무 많이 안다는 이유로 태워 없애는 나라. 그것이 저와 리춘이가 살아온 나라였어요. 이것이 3대를 이어 온 이 세습 독재의 민낯입니다.
그들에게는 은혜도, 정도, 사람의 목숨도 권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지요. 오직 자기 권력에 위험이 되느냐 아니냐, 그것만이 사람의 값을 매기는 유일한 저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저 자신을 변호하지 않겠습니다. 그녀를 화면에서 오려내고 기록에서 지우고 불 속에 넣은 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제 손이었어요. 저는 그저 명령을 옮겼을 뿐이라고 오래 저를 속였지요. 하지만 옮겨 적은 손도 결국 사람을 지운 손이었습니다. 저는 그 죄를 짊어진 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그런 자가 무슨 낯으로 증언을 하느냐 물으실지도 몰라요. 저는 그 말을 달게 받겠습니다. 저는 결백한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이죠. 다만 죄를 지은 사람이기에 저는 이 진실을 말할 의무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 증언은 저의 폭로이기 이전에 저의 속죄예요. 저는 제가 지은 죄를 이렇게라도 세상 앞에 내려놓으려 합니다. 그것이 저에게 남은 마지막 사람의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워진 이름은 리춘이 하나가 아닙니다. 그 나라에는 이렇게 지워진 이름이 수없이 많아요. 어제까지 온 나라가 알던 얼굴이 하루아침에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이름이 되는 곳.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 사람이 존재했다는 사실까지 태워 없애는 곳. 저는 40년을 그 방송국에서 그렇게 지워지는 이름들을 지켜보았어요. 한때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도, 온 인민이 우러르던 얼굴도 어느 날 명단에 오르면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그런 일이 없었다는 듯 다시 화면 앞에서 웃었지요. 저 또한 그 웃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죠. 리춘이의 실종은 한 아나운서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 나라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 그 자체였지요. 그리고 그 방식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땅에서 조용히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던 그 완벽한 미소 뒤에 이런 진실이 있었다는 것을, 그 목소리 뒤에서 한 인간이 저희 벗이 이렇게 지워졌다는 것을 부디 잊지 말아 주십시오. 지워진 사람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한 가지는 기억입니다. 그들은 총칼로 사람을 없애고 불로 흔적을 태워요. 하지만 사람의 기억까지는 태우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리춘이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한 그녀는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억하는 한 그들이 지은 그 모든 이름들은 아직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늙은 몸으로 강을 건너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의 그 기억에 한 사람의 이름을 맡기기 위해서 말입니다. 제 주머니에는 아직도 낡은 빨간 색연필 한 자루가 있습니다. 40년을 그녀의 목소리를 다듬고 끝내 그녀를 지우는 데에 쓰인 그 연필이에요. 그녀는 한때 제 손때가 묻은 이 연필을 갖고 싶다 했지요. 저는 끝내 주지 못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 연필로 그녀의 이름을 세상에 다시 씁니다. 지우는 데 쓰였던 이 연필이 이렇게라도 그녀를 되살리는 데 쓰인다면 저는 그것으로 늦게나마 그녀의 청을 들어드린 셈이라 여기겠습니다. 리춘이 동무. 저는 이제 당신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넵니다. 당신은 분명히 여기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태우고 지워도 당신은 없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40년을 인민의 곁에서 울고 웃던 그 목소리를 저는 이렇게 세상에 돌려드립니다. 당신이 언젠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지요. 평생 남의 말만 읽고 살았는데 정작 당신 목소리로 말해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그 말이 저는 오래도록 가슴에 사무쳤어요. 그러니 이제 부디 그곳에서는 당신의 목소리로 말하며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위에서 정해준 말이 아니라 당신이 하고 싶던 그 말을 하며 말이죠. 저는 당신을 지키지 못했지만 당신의 이름만은 이렇게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저 강 건너에 두고 온 또 하나의 가족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지키려 탈북이 아니라 실종을 택했어요.
제 아내와 자식은 지금도 제가 어디로 갔는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떠나오던 그 밤 잠든 그들의 얼굴 앞에서 다짐했지요. 반드시 살아남아 언젠가 그들을 이 어둠에서 데리고 나오겠다고. 대한민국, 이 자유의 땅으로 꼭 데려오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증언은 리춘이를 위한 것이자 아직 저 어둠 속에 남은 제 가족을 향한 저의 맹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는 아직도 지워지기를 기다리는 목소리들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화면 앞에서 웃고 있는 그 얼굴들이 언젠가 또 어느 서랍 속 명단에 오를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들을 지우는 손 또한 언젠가 자신이 지워질 차례를 맞을 겁니다. 지우는 자와 지워지는 자가 같은 줄에 서 있는 그 나라에서는 누구도 안전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다음에 그 남은 목소리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오늘 들으신 이 이름을 기억해 주십시오. 리춘이, 인민의 목소리였던 한 사람의 이름을 말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나라의 밤이 걷히는 날 지워졌던 그 모든 이름들이 다시 불릴 수 있기를. 저는 이 낡은 색연필을 쥔 채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